네, 북한이 공개한 자폭형 무인기와 관련해 러시아의 기술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하며 민간 인프라를 목표로 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눌 내용들 저희 먼저 짧게 화면을 보고 이야기 나누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폭 드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북한 매체들이 자체 개발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공개를 했단 말이죠. 그 내용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장님? 우리 이제 흔히 자폭 드론이라고 하는데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이걸 배회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돌다가 목표 지점을 찾아서 때린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배회하지 말아라 그러면 노 로이터링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로이터링 뮤니션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북한은 두 종류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면은 러시아의 란쳇 그 자폭형 드론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다른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런 그 자폭형 드론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그림에 보면 김정은이가 서 있는 데서 왼쪽 그림이 있고 오른쪽 그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왼쪽 그림은 이스라엘의 하롭이라고 하는 그런 자폭 드론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오른쪽은 히어로 120이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히어로 120이 이렇게 포 속에서 바깥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날개를 펴고 날아가다가 결국은 이제 우리 K2 전차하고 비슷한 모형을 향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저걸 보면 공합식 발사관을 이제 이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게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기술이 문제를 계속해서 연계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 9월 달에 김정은이하고 저기 푸틴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푸틴 대통령이 5대의 이 무인기를 선물로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이 많이 적용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저게 이스라엘제하고 비슷해서 이스라엘제를 이렇게 이제 세탁 과정을 통해 가지고 와서 역설계를 통해 가지고 저걸 만들지 않았는가. 그래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조금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찍이 여기 이스라엘 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자체 이렇게 역설계를 통해서 자체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말씀하신 그 러시아의 이제 란쳇, 이스라엘의 하로 그것들과 어느 정도 좀 비슷한 형태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북한은 자체 개발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거는 아니라고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체 개발이라고 하는 이제 역설계를 하면 자기네들은 이제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체 개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것이 이제 개발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대량 생산하라고 김정은이가 지시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곧 실전 배치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대 배치하라고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이제 대응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그게 사실 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K2 전차와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 곳에 뭐 파괴하고 뭐 그런 모습들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럼 목적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공군력이 좀 부족하니까 이런 이제 자폭형 드론을 통해서 그것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전쟁사를 이렇게 보면 1차 세계대전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했던 무기 체계는 철조망하고 기관총이었거든요. 2차 세계대전은 전차였습니다. 베트남전에서는 헬리콥터가 이제 핵심적인 무기 체계였고요. 그리고 이라크전이나 아프가니스탄전은 첨단 무기 체계였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보아서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 같은 경우는 드론이 지금 전장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 미래의 전장이 이 드론에 의해서도 지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북한 스스로도 일찍이 간취하고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일반 드론만으로도 사실 전쟁에서 치명적일 수 있는데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것은 이 드론 자체가 폭탄이 될 수 있는 자폭형 드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배회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거 자체가 일종의 이제 탄약이죠. 이것이 이제 폭탄이고 파괴력이 좀 강합니까? 파괴력은 이제 어느 정도 크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크기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히어로 120 같은 경우에도 히어로 400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러시아제지만 그러면은 120은 아무래도 이제 크기가 좀 작아서 거기에 달 수 있는
그 폭탄의 무게는 제한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히어로 400 같은 경우는 제법 크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폭탄 무게가 크니까 폭발력은 아무래도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앞서 상대적으로 북한이 공군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해주셨잖아요. 네네. 좀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좋다고 볼 수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지금 이제 북한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이게 이제 드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하는 이유도 가성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죠. 사실은 이제 공군은 공군의 역할이 있고요. 드론은 드론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서로가 그러니까 드론이 공군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워낙 공군력이 부족하니까 이걸 이제 드론을 주로 전략적으로 또는 전술적으로 사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상대적으로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비행기, 그러니까 전투기 한 대 사는 것보다 드론 수백 대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싸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쪽에다 더 초점을 둘 수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런 이제 자폭행 드론이든 또는 뭐 정찰 드론이든 이게 한 대, 두 대 뜨면 이게 이제 덜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게 벌떼처럼 이렇게 떠서 이제 공격을 해오면 여기에 이제 대응하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아마 북한은 이렇게 자폭행 드론을 대량 생산해서 실전 배치하면서 이것을 아마 벌떼 형식으로 운용하는 그런 전술을 발전시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응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어요. 사실 네네. 무인기, 한동안 뭐 무인기 격추에 대한 얘기가 언론에 떠들썩했던 적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자폭형 무인기에 대해서 우리 군의 방어 능력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이 무인기에 대해서 2022년도 소위 말해서 이제 12월 달에 북한의 무인기 5대가 우리 뭐 서울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5시간 동안 있다가 단 한 대도 이제 격추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바람에 굉장히 많이 충격을 줬는데 사실상 그때는 이제 정찰 드론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자폭형 드론까지 이제 공개한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 방어 수단이 있고 비물리적 방어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방어 수단은 20mm 발칸포도 있고 30mm 대공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근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했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전자파죠. 그래서 재민 기술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레이저 빔을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거 레이저 빔 한 번 쏘는데 뭐 한 2, 3천 원밖에 안 들거든요. 한 2, 3kg에 떠 있는 그 물체를 700도씨에 달하는 그 강한 온도를 통해 가지고 그걸 이제 기능을 멈추거나 이제 떨어뜨리게 한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레이저 빔이고요. 소프트 킬도 있습니다. 소프트 킬은 이제 좀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파를 이용해서 이제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방어 차원에서의 우리의 대응 방식이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도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자폭행 드론이 한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이 자폭행 드론이 없을 것 같지만 한국의 자폭행 드론을 이미 1995년도에 도입을 했어요. 이스라엘로부터 도입한 것이 하피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2022년도에는 로템 L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단 이것이 그렇게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량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기술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 이제 수입을 해온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공격형 이런 자폭 드론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26년까지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이제 공격형 그런 자폭 드론은 이제 제한적이죠, 숫자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이제 이미 예산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도 이게 이제 구매가 돼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뭐 말씀해주신 2026년 도입할 계획은 또 중거리 자폭 드론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이 북한이 사실은 무인기 개발에 대해서 2021년에 국방과학 발전 5개년 계획에 또 얘기를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좀 예상이 됐던 수순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이제 자폭형 드론은 이게 뭐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없는 이제 자폭 드론을 받고 특히 이제 이란의 자폭 드론이 굉장히 거기에서 위세를 떨친 것을 봤고 또 러시아의 그 드론도 굉장히 이제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아마 봤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도 이런 드론들이 사용이 됐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폭형 드론이 앞으로 전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이며 우리도 이제 공격을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 공격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었죠. 지금 전쟁 진행 중인 러시아, 네. 북한과의 관계가 있는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러시아의 일종의 뭐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북한이 염두에 뒀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보면 일부러 이제 공개를 하고 이걸 대량 예. 생산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란쳇보다는 오히려 히어로 쪽에 이스라엘 쪽에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오히려 저것을 수입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부러 저걸 이제 공개해서 우리 한국의 그런 UF에서 훈련에 이제 맞대응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것을 러시아가 봐서 러시아가 구매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왜 안 가지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8월 4일 날 단거리 전술탄도 미사일 250대 이게 이제 전방에 인계한다고 그러면서 인계 인도식을 아주 거창하게 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그 미사일이 그 미사일 발사대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이다라고 하는 것이 국정원의 보고인데 그렇게 이제 왜 공개를 했느냐? 결국 그것도 러시아를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북한이 이런 그 자폭행 드론을 공개한 것도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공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우리 이런 것도 만들고 있다. 네. 이거 너희 필요하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고도 느껴지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최근에는 러시아와 북한 관계 좀 어떻습니까? 러시아하고 북한과의 관계는 지금 뭐 최고 절정기에 달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작년도 9월 달에 러시아하고 북한과의 정상회담 이후에 올해 사실상 6월 달에 이런 그 푸틴이 북한을 방북을 해가지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제 체결을 했잖아요. 예. 협정을 거의 이제 군사 동맹을 복원한 수준인데 그 전후 해가지고 지금 이 북한과 러시아 간의 수많은 교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러시아의 국방부 차관이 7월 달에 이제 북한을 방북을 했잖아요.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올 4월 달 같으면 북한의 부총리 로두철이라고 하는 그 일행이 러시아를 이제 갔다가 왔고요. 또 북한의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총장이 7월 달에 또 러시아를 갔다 왔거든요.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 학생들 이 학생들이 김일성대를 이제 5명이 와서 연수하러 왔어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19 전에는 이제 쭉 왔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한 4년 동안 못 오다가 이번에 다시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해주 교육 대표단도 지금 북한을 이제 방북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만 하더라도 뭐 군사뿐만 아니라 교육 문제, 그다음에 경제 이런 분야에 있어서 그러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고 가고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이면 러시아가 이번에 그 한경북도, 신의주, 뭐 그다음에 여기 자강도 이게 엄청난 수혜를 입었잖아요. 우리가 도와준다고 그래도 안 받았죠. 예. 중국도 도와주겠다고 해도 안 받았죠. 근데 러시아는부터 받았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는 지금 최고 미를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뭐 산업무역부 차관 뭐 이런 전문가들 방북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경제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서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이번에 방북을 했을 때 무역과 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결제 체계는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 사이의 루블화를 중심으로 해서 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자고 얘기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무역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무역 그리고 이제 얼마만큼 이 경제 협력을 이렇게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아마 이번에 그 차관이 북한을 방북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러시아와의 관계는 대외 교류 협력의 모든 것이 오히려 러시아에 맞춰져 있다고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협력 관계가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 우리나 미국 입장에서 그 관계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무래도 무기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전쟁에서 일어날 때 그 미사일에 좀 북한제로 네. 추정되는 것이 발견되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아유, 그럼요. 이번에 이제 예. 거기 발표한 거 보면 뭐 컨테이너 13,000개 정도가 갔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올 초에 그 컨테이너 7,000개가 갔다고 했을 때 이것을 이제
152mm로 하면은 이제 300만 발 정도가 갔을 거고 122mm 방사포로 하면 한 50만 발 정도가 갔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그 2배잖아요. 예. 7,000개에서 지금은 13,000개가 갔다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152mm 포탄으로 하면은 600만 발이 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122mm로 계산하면 한 60만 발 그렇죠. 갔고 결국은 이제 총, 포, 탄 그리고 이제 미사일이 북한으로 러시아로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저도 대공포 소대장이었는데 13,000개 컨테이너는 진짜 상상도 안 됩니다. 네. 자, 이 러시아 지금 전쟁 중이란 말이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크루스크 습격을 했어요. 네. 그리고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 전역에 뭐 민간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을 파괴하고 뭐 대규모 공격 지금 주고받는 상황입니다. 서로 네. 피해가 큰 상황이죠. 그렇죠. 이제 아마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거였을 겁니다. 아마 2022년도 2월 달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뒤에 줄곧 이제 대 우크라이나 공세를 취해왔는데 사실상 크루스크주가 그렇게 침공받을 줄, 그렇게 점령당할 줄 그걸 상상도 못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자기네들이 7개월 동안 이렇게 겨우 이제 빼앗은 땅의 크기만큼을 단 뭐 한 10일 만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가지고 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자존심이 그렇겠죠. 굉장히 컸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공격에 대해서 러시아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연장선상에서 조금 새로운 방법으로 뭐 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 우크라이나 주민들로 하여금 전쟁에 대한 불편을 느끼게 만들고 젤렌스키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는 목표를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의 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력 발전소나 변전소나 이런 걸 하면은 전기, 물 이런 것들이 결국 우크라이나 주민들한테 공급이 안 되니까 그것이 이제 러시아에 대한 비난과 동시에 자국 정부의 젤렌스키 정부에 대한 그런 반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쪽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격이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폭격기만 가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킨잘 미사일도 가고 무인기도 뜨고 그러니까 아주 전방위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보죠. 쿠르스크를 습격당하고 러시아가 그걸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공격을 해서 서로 지금 치킨 게임으로 가고 있는 이 양상이고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부분도 그렇고 사실 지금 미국 대선이 한창이잖아요. 이 결과에 따라서 거기나 뭐 북한이나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있을 당시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참모진과 즐겼다. 그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8년간 집권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 이 국무부 장관하고 트럼프하고 붙어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이게 이제 북한 핵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2017년도부터 17, 18, 19, 24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을 했지만 북한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중거리 이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시작한 게 2016년도부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 이게 이제 그 전까지는 한국만 위협하는 쪽으로만 이제 한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가지고 이제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백악관 참모들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이 백악관 참모들 중에서 지금 맥메스터라고 하는 전 백악관 이제 국가안보 보좌관이 있고요. 매티스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제 틸러슨이랑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맥메스터나 매티스나 틸러슨 같은 어른들의 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의 의미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조금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이고 적극적인 결정을 잘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제어해 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어른들의 축에 해당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랬을 때 이 참모들이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을 내죠. 대안들을 내는데 주로 이제 가장 트럼프 대통령이 기뻐했던 것은 지난 8년 동안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8년 동안에
오바마 대통령이 전략적 인내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완전히 북한의 비핵화가 이게 물 건너갔다. 이게 대해서 굉장히 잘못한 정책이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그걸 얘기를 듣기를 좋아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 문제가 이제 주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압력과 고립을 선택한 그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고 네. 뭐 그때 사실 뭐 하노이 회담도 하고 북미 정상회담도 하고 다양한 목소리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많은 유세 현장에서나 김정은이랑 친하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만약에 당선이 돼서 집권을 하게 된다면 대북 정책 좀 어떻게 하게 될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고립과 이렇게 그 압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화염과 분노 우리 많이 들어봤죠. 예. 이제 그게 2017년도에 완전히 이제 북한이 ICBM을 이제 쏘기 시작을 하니까 예. 화염과 분노라는 이제 표현을 한 거고 이게 2018년도 넘어가면서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으로 가면서 이게 이제 압박해서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 회담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후보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자기가 대통령이었을 때 김정은하고 잘 친했고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되는 걸 좋아할 거고 나를 그리워할 거다.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의 이제 의미는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하고 회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이제 회담이 어떤 형식으로 이제 이루어질지 그는 모르지만 회담할 가능성은 굉장히 농후하다. 그리고 그 회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비핵화 회담보다는 오히려 핵군축 회담 쪽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핵군축 회담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용인한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절대로 비핵화를 안 한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거 핵은 이제 우선 그대로 두고 앞으로 만들어질 미래 핵에 대한 여러 가지 물질이나 이런 것만 이제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은 결국은 과거 핵은 그대로 둔다는 것은 핵 보유를 인정해 준다는 거하고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한반도 안보, 한국 안보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이제 리스크가 되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트럼프가 주장해 왔던 말들을 이렇게 이제 분석해 보면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핵군축 중에서도 미국을 향한 ICBM만 우선 중지시키고 그리고 이제 일부 해제해주고 그리고 이제 미래 핵을 이제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데 가면서 또 이렇게 일부 이제 제재를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한국 안보로 봐서는 굉장히 큰 위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또 다른 우리의 대응 방식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대선 결과부터 뭐 북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까지 우리 외교 입장에서 참 지켜봐야 할 게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김열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십시오.